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웠었던 비유법을 이용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상할 내용은 향가 제망매가가 되겠습니다. 월명사라는 스님이 지으셨고요. 향가이니까 신라시대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를 할 때에는 갈래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은이의 신분 요것을 공부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제목의 의미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가가 뭐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향가라고 하는 것은 향찰로 지은 노래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럼 향찰은 무엇이냐면 신라시대 때는 우리 글자가 없었죠. 조선시대가 돼야지 훈민정음이 생겨나면서 우리 글자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글자가 없어서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이죠.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식대로 순서를 바꿔서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지금처럼 하고 있는데 그걸 표기할 수단이 없어서 한자를 빌려다가 우리말과 유사한 것들을 갖다가 나열해서 우리말식으로 나열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나라 발음에는 없는 것들, 또 중국어랑 안 맞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말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억지로 껴맞춰가지고서는 글자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중국 한자를 가져다가 우리말식으로 쓴 이것을 갖다가 이제 향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향찰을 가지고 노래를 지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향가고, 자, 월명사라는 분이 지었어요. 월명사. 자, 월명사는 스님입니다. 스님. 자, 스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직업이지만 그때 이제 신분이죠. 스님은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또 이 사람들한테 그 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선생님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를 가르쳐 주시는 이제 그런 선생님들이 바로 스님인데, 자, 이 스님들은 아무래도 그 마음을 공부하고 도를 닦다 보니까 이렇게 막 죽음이랄지 무슨 뭐 사사로운 감정 이런 거에 얽매이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되겠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스님인데요. 자, 이 스님도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처음부터 부처님처럼 탁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도 하고 방황과 갈등도 하고 막 연구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막 토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스님이 되어가는 것인데, 자, 이 월명사 스님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다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스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니 누이가 있었나 봐요. 누이가. 자, 누이는 누나랑 다르죠. 누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많은 형제, 여자 형제가 이제 누나고, 그리고 누이는 나보다 이제 어린 사람을 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어린 여동생이 있었던 것인데, 이 여동생이 일찍 사망을 했나 봐요. 요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린 나이에 죽었나 봐요. 그래서 이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막 형제간에 얄밉고 막 꼴 보기 싫고 뭐 그래도 결국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게 참 그 형제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길 마련인데, 아니 아무리 내가 돌을 닦는 사람이라도 누이가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큰 충격이 왔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음을 어쩔 줄 몰라서 그래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제망매가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제망매가 이렇게 안 하고 제망매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자, 제사 지낸다라는 뜻의 바로 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매라고 하는 것은 누이가 사망했다 이런 뜻으로서 망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가는 노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즉 누이의 사망을 제사 지내는
위로하는, 달래주는 이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자기가 마음이 아프고 자기가 괴로우니까 이제 그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된 일인지 한번 작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으므로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돼 있죠. 자, 삶과 죽음의 길. 그렇죠.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든 질병에 걸리든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겨서 진짜 하루아침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아침에 자갔다 와 이따 봐 이렇게 했는데 아니 글쎄 점심때 점심 먹으러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자, 그렇게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을 만나게 된 이 화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이 아주 크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누이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놀랍고 충격이 크단 말입니다. 믿어질까? 잘 안 믿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사망한 거 맞아. 사망한 거 맞는데 내가 자꾸만 마음속에서 지금 누이는 어떻게 하고 있지? 어디 있지? 근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어때요? 죽었잖아. 누이는 죽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또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서로 충돌을 해가지고 마음이 괴롭죠. 자, 그래서 뭐라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다. 그리고 머뭇거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대로 인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이가 뭐 죽은 지가 10년이 됐다. 뭐 20년이 됐다. 그러면은 누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오히려. 근데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갑자기 죽었어.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마음이 머뭇거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간다. 이 말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누이가 해야 되는 말이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근데 그렇게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가버렸어.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이가 막 10년 20년 앓다가 가족들 많이 힘들게 하고서는 드디어 이제 누나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사망했어. 뭐 드디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아, 이제 우리 누이도 늘 고통 속에 살았는데 고통 속에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이제 고통 없는 곳으로 갔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히려 그래 잘 가 다음에 또 만나 이렇게 잘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어땠다고요? 이렇게 죽음을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 사실 안 되는 게 알죠. 오늘 나 죽을 것 같아. 오늘 나 죽으니까 잘 있어 이렇게 말하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도 어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런 아쉬운 마음을 여기까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이럽니다. 자, 죽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가을 바람 그리고 웬 잎 얘기를 하느냐? 위에 있는 내용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누이가 갑자기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놓고서는 뭐라고? 가을에 이른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떨어질 잎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처럼이죠. 처럼. 이게 무슨 법? 지유법. 네. 자, 그러면은 이 잎처럼이니까 이 가을 바람에 떨어진 잎이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 보조관념? 보조관념이겠죠, 그죠? 네. 자, 무엇을 나타내는 보조관념이다? 원관념은 뭐다? 바로 누이의 죽음이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 자, 그러니까 누이가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진 그런 잎처럼. 그리고 또 그냥 가을바람도 아니에요. 11월 달이 아닙니다. 이른 가을바람에
그렇게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그러면 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 누이를 말한다. 그리고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 누이의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빨리 부는 바람. 빨리 부는 바람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일찍 부는 바람. 일찍 분 가을 바람이니까 요것은 이제 요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현대에서는 30살 이전에 사망하면 그러면 이제 요절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이래요. 자, 같은 나뭇가지 났다. 또 저의 솜씨 없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파리가 났다 이거죠. 잎이라고 믿어주세요. 자, 이렇게 잎이 나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 줄기는, 나뭇가지는 곧 우리 부모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 이파리는 누이, 그리고 요거는 나. 그치? 자,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나이 터울이 돼서 났을 테니까.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어때요? 너무나 이른 바람, 한 뭐 9월 중순? 뭐 이럴 때 휭 분 바람에 이 누이 이파리가 그죠? 떨어진 겁니다.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네. 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놀랍고 충격적이고 괴롭단 말씀이에요. 그죠? 자, 같은 나뭇가지에 나고서도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거 너무 허망하다는 거지. 그죠? 올 때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 알겠어. 그지? 근데 가는 곳 때는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심리적으로 어때요? 굉장히 괴롭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비유적 표현을 중심으로 본다면 가을 바람, 이른 가을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우리는 그렇게 누이는 그렇게 같고, 자, 근데 우리는 같은 나뭇가지였잖아. 같은 부모님 밑에 살았잖아. 근데도 이렇게 갑자기 가버려서 나는 너무 허망하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감탄사. 미타찰에서 만날라. 자, 미타찰이 어디예요? 미타찰이 바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 자, 미타찰에서 만날라. 근데 어때? 지금 누이가 죽은 거는 알겠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누이가 죽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그러면 잘 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미타찰에서 만나겠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신분이 스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돌을 열심히 닦으면서, 돌을 닦으며 기다리겠노라. 그렇죠. 내가 공부도 열심히, 마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도 전하고 마음 괴로운 사람들 막 다 건져주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좋은 공덕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나도 누이가 간 미타찰 그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누이가 미타찰에 간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이 누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절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때 어떤 사건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됐으니까, 그랬으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뭐 지옥에 떨어진 건 아닐 테고 반드시 이 미타찰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어때?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삼아서 마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도 치유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도 미타찰에서 만나겠다. 그 대신 어떻게? 자기는 돌을 닦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에서는 이 화자가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로운 상태인 거예요.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못하고 그리고 막 약간 한탄도 하죠. 왜 간다는 말도 못했어 이 사람아. 이렇게 막 되지도 않는 안타까움을 막 보여줘. 그죠? 논리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오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잘 있어 안녕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근데도 그거를 막 아쉬워합니다. 막 아쉬워하다가 이제 어때요?
잠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같은 나뭇가지에 난 이파리 같았는데 그렇게 휙 가버렸구나 하면서 죽음을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알겠어, 이제 갔어. 너는 이제 나는 어떻게 하겠다? 미타찰에서 만나겠다. 너는 가 있고 나는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예,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르긴 몰라도 이 월명사 스님께서는 이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아마 큰 깨달음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랑하는 피부치가 이제 그렇게 속절없이 사망하고 또 자기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마음 공부가 많이 됐겠죠, 그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 이제 그렇게 아픔을 네, 희망으로 극복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유법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자신의 가족 관계 그리고 누이의 죽음을 이렇게 떨어질 이파리 그리고 같은 나뭇가지, 그죠? 부모님과 누이와 나와의 관계 이런 것으로 빗대어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보다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작품을 지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이 작품을 월명사가 나 좀 유명해져야지, 후대에 좀 작품을 남겨야지, 이런 마음에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좀 어떻게 써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누이의 죽음이기 때문에 뭐 길이길이 이름을 남겨야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겠지만 그 자연스럽게 지어진 가운데서도 이러한 비유가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비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 옛적에 고대 가요 시절부터, 그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황조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글자를 이용해서 지어놓은 제망매가에서도 그렇고 이 비유법은 널리 쓰인다. 그럼 심지어 뭐 어린이들도 유치원생 뭐 말을 이제 시작한 애들도 비유법 쓴단 말이에요. 뭐 고래같이 생겼어, 뭐 자동차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비유법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에서는 비유법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비유법이 나왔다 하면은 이 비유를 왜 썼을까? 원관념은 어떤 것이고 보조관념은 또 어떤 것일까?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런 고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만을 위한 공부가 다가 아니니까요, 그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